네, 이미 저희가 이제 라이팅의 중요성이나 뭐 특히 논문 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절차, 뭐 개요부터 시작하는 그런 절차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논문 쓰는 것 자체, 그죠? 논문 전체의 어떤 구성이나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다룰 내용은 강의 노트에 보시면은 이제 라이팅 5-1, 뭐 5-2라고 되어 있는 그 라이팅 부분인데 요거는 논문 쓰기 내용도 약간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쓰기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작성하게 될 다른 어떤 어, 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포함해서 이제 라이팅이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팅 이야기를 조금 이제 요 렉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슬라이드는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턴잇인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여기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떤 사이트 여기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턴잇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런 일을 해주는 사이트나 어떤 그런 매체라고 좀 이상하지만 어떤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논문의 어떤 표절이나 혹은 이제 오류 같은 거를 좀 잡아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표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특히 여러분들이 논문을 혹시 작성하셔서 제출하게 되면은 많은 저널들에서 표절 검사를 이미 합니다. 이런 비슷한 꼭 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 사이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이미 출판된 여러 논문들과 표절률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기본적으로 어떤 많은 저널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에디토리얼 오피스에서 그걸 먼저 시행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표절률이 굉장히 낮아야지만 사실 이제 리뷰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저널은 뭐 한 5% 미만, 뭐 10% 미만 이런 식으로 어, 그 표절률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한번 예전에 논문 썼을 때 표절률이 너무 높다고 저널에서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 이제 그거를 좀 간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사실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어떤 특정한 연구실에서 쓰다 보면은 experimental section을 쓰게 되잖아요. 그죠? 실험 방법 관련된 부분. 당연히 논문을 새로운 연구를 하셔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면 인트로덕션이나 뭐 결과, 리저트 앤 디스커션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새롭겠죠. 그죠? 기존의 연구랑 어느 정도는 차별성이 있는 연구들을 당연히 해서 새로운 논문을 쓸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연구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실험 방법 부분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죠?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그리고 같은 장비를 써가지고 뭔가를 뭐 측정했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사실 기존 논문에 뭐 여러분들 연구실에서 썼던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그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표절이거든요. 사실 자기 표절인 거죠. 자기 표절. 저도 한번 그래가지고 보통 저널들에서 그 정도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데 어떤 저널에서 표절률이 엄청 높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봤더니 익스페리먼털 섹션을 굉장히 거의 똑같게 그냥 썼더라고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표절 문제가 없으려면은 익스페리먼털 섹션도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UV비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뭘 측정했다라고 쓰더라도 표현을 좀 바꿔야 돼요. 영어 표현을 좀 바꿔야지만 사실 표절에 걸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표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미리 확인하는 거죠. 사실 요 터닛이라는 사이트 이건 그냥 뭐 전체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절뿐만 아니라 표절은 사실 뭐 논문 제출하기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은 잘 이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진 않죠. 제가 그 내용을 여기 잠깐만요 넣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하시고 논문을 작성을 하실 텐데요. 연구실마다 이제 작성하시는 어떤 방식이랑 이런 건 다르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논문 개요부터 작성하시는 그런 연구실도 있을 거고 혹은 그냥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교수님께서 이제 수정을 하고 하시는 연구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연구실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논문을 쓰시던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당연히 영어로 작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고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어, 저도 가끔 쓰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래머리 같은 그래머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머 아시죠? 영어 문법. grammarly.com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역시 또 많이 있어요. 즉 영어 문장 뭐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주고 고쳐주는 사이트예요. 그죠? 그것도 뭐 무료로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고쳐주고 좀 뭐 비용을 내면은 회원 가입을 할 때 조금 더 상세한 것까지 고쳐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꼭 이제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셔가지고 교수님께 어떤 논문을 작성해서 드릴 때 최소한의 어떤 문법적인 오류는 없도록, 그죠?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영어로 작성하는 게 좀 어색하고 처음 작성한다고 치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최소한 문법적인 어떤 그런 오류가 없으면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래도 잘 익힐 거거든요,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 그 문법적인 오류를 하면은 예를 들면 주어 동사가 없다든지 뭐 특정 주어가 없다든지 뭐 동사가 없다든지 이런 오류를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제 학생들 논문을 보다 보면은 읽다 보면은 막 약간 지쳐요. 그죠? 너무 이 오류가 많아서.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되는데 사실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너무 문법적인 이런 오류가 많으면 이제 좀 지쳐버리는 거죠. 읽기가 힘들어요. 많은 이제 긴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학생이 한두 페이지 읽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수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이제 무료로 가입하더라도 기본적인 오류는 수정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꼭 활용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뭐 아니면 가입을 해가지고 뭐 비용을 뭐 연구실에서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얼마 안 해요 사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몇천 원씩만 내면 뭐 가능하다든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꼭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기본적인 영어 문법을 어느 정도 교정을 하시고 교수님께 드리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저도 저희 학생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요즘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은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영어 작문에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뭐 우리 같은 이제 넌 네이티브 스피커만 쓰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다 한글로 뭔가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이런 거를 꽤 활용을 하더라고요. 문법적인 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그냥 영어로 뭔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그냥 약간 원론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지만 영어로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쉽게 써라라는 거예요. plain English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뭔가 문장을 꼬아서 이렇게 쓴다고 잘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할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발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청중을 염두에 둬야 돼요. 독자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죠? 내 논문을 읽는 사람들, 내 논문을 읽는 사람이 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쉽게 써야 된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당연히 담겨 있어야겠지만 항상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한 영어로 저도 물론 이런 습관이 있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여기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뭐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어쩌고 저쩌고 two theories could be examined the cultures were prepared 이런 식으로 다 수동태를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영어 문장을 논문으로 쓸 때는 당연히 수동태를 많이 쓰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passive verb는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돼.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 그죠? 능동태로 쓴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읽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동태를 마치 이제 억지로 쓰는 거잖아요, 약간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쉽게 써라라는 얘기고 두 번째 long sentences make any document hard to read. 당연한 거죠, 그죠? 문장을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 highlight of the website is the development of two types of electronic advisory systems, expert and technical, where both of the systems inform the user about 어쩌고 가지고 문장이 안 끝나요. 그죠? 이거 전체가 한 문장이야 지금. 한 문장이 이렇게 길면 일단 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그 문장 전체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찾기도 힘들어. 그죠? 뭐가 도대체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첫 번째 문장 이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주어 동사인 것 같은데 그게 또 뭐 하이픈에 이어서 뭐 바이 어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바이가 나오고 너무너무 길죠. 그죠? 한 문장인데 70 단어가 쓰여졌대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 하더라도 따라하기가 힘들죠. 설사 미국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가능하면 한 문장을 대충 10개에서 20개 정도 단어로 맞춰라. 그죠? 너무 짧은 것도 좀 문제다. 그죠? K to go down as low as 10 to 1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 정도 한 10, between 10 and 20이라는 소리는 대충 중간 정도 15개 내외로 하는 게 뭐 적당하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너무 짧게 하는 거. If you get below 10 words, you are probably overdoing the technique이죠. 그죠? 너무 좀 과하게 하는 거다. 너무 긴 것도 문제고 너무 짧은 것도 문제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한 뭐 15개 플러스 마이너스 5개 단어 정도를 포함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문장을 쓰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읽힌다는 소리죠. 대충 15개만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대충 한 줄이네요, 한 줄. 요 문장, 여기 써 있는 요 쪽을 봤을 때 대충 한 줄 내외, 그죠? 그 정도로 했을 때 적절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void being wordy.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디 그런 얘기 나오냐면 똑같은 말이죠. wordy나 뭐 length나 마찬가지죠.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말아라. 여기 어느 부분이 좀 장황한가 밑에 볼까요? To understand and interpret 이거 내용 자체가 이제 뭐 화공 이런 쪽 내용이 컴퓨터 쪽인가 봐요. 뭐 Netscape 내비게이터가 나오고 뭐 자바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To understand and interpret an applet, the browser must have a Java virtual machine at its disposal. This is the case in particular with Netscape Navigator and Internet Explorer as well as Sun's Hot Java. However, we have already mentioned several times that many web surfers are attached to all the browsers with which they feel comfortable. 그러니까 약간 뭐 쓸데없는 내용들을 계속 장황하게 좀 덧붙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굳이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도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또 자바이 또 나오고, 그죠? 또 나오고, 그죠? 똑같은 얘기나 조금 이제 관련된 얘기들을 괜히 쓸데없이 덧붙여서 장황하게 글을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edit wordy phrases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해라라는 거죠. 이렇게 굳이 또 막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단어 그런 걸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독자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쉬운 표현을 쓰면 된다.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뭐 non-words, problematize, 뭐 subjectify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 이건 영어 단어 사전에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 걸 굳이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다음에 뭐 있나요? use technical terms in common to your field for your average readers. 그러니까 너무 특정한 분야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르곤은 쓰는 거를 좀 피해야 된다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우리 분야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들은 괜찮지만 너무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나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뭐 avoid abstract words and phrases죠. 좀 추상적인 단어나 그런 표현을 좀 피하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break up long paragraphs into shorter ones. 그죠? 한 문장을 대충 10개에서 20개 단어 정도로 맞추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단어나 이런 건 굳이 쓰지 말아라. 그죠? learn to make every word count. 하나하나 단어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축약해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적지. 너무 막 장황하게 쓸 필요도 없고 너무 짧게 쓸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런 뭐 장황한 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또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Other tips 또 뭐 있나 볼까요? Maintain a direct English conversational flow in your manuscript.
while maintaining the logical approach of the manuscript. 그냥 여기 보면은 direct conversational flow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말하다시라는 게 이제 구어처럼 말하듯이 뭔가 글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흐름대로, 그죠? 여기 flow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논리의 흐름을 논문에도 마찬가지로 따라야 되는데 그냥 흐름이 이어지도록, 그죠? 뭔가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논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흐름이 잘 이어지도록 글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place the most important subject and word clause at the front of the sentence 라고 되어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바쁘다, 그렇죠? 읽는 사람들은 바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단을 쓰실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일 앞에 써야 된다, 그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1인칭 first person 이런 거 1인칭이죠. 1인칭 스처머로 쓰지 말아라는 소리죠. 그죠? 논문 쓸 때 우리가 뭐 I 어쩌고 뭐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고. 뭐 그런 논문은 별로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use transitional phrases to connect two sentences or two paragraphs. 그죠? 이거 뭐냐? 이거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흐름과 관련된 얘기인데 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혹은 문단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적절한 이제 뭐 접속사랄지 뭐 접속 구어들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뭐 그런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죠? 1번 보시면 Most of us have not learned how to write with fluency and constancy in graduate school, let alone in college.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영어가 이제 저기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니니까 영어 자체도 문제지만 해외에서는 그나마 뭐 라이팅을 어렸을 때는 좀 가르치긴 하지 많이 가르치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교육 시스템에서요. 사실 문제는 사이언티픽 라이팅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좀 사정이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낫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사이언티픽 라이팅 수업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으로 이제 필수 교양으로 글쓰기는 수강을 보통 다 하실 텐데, 그죠? 글쓰기라는 거는 이런 과학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뭐 저도 뭐 여러분들이 어떤 글쓰기 수업을 듣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과학적 글쓰기라는 수업을 따로 이제 개설이 되긴 되는데 그걸 따로 듣는 학생들은 거의 없으니까 보통 글쓰기 수업은 그냥 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든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사실 과학적 글쓰기가 더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죠, 사실. 계속 수년 전부터 학교에서도 과학적 글쓰기 수업을 열고 이제 학생들한테 개설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가르칠 사람이 이제 부족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제가 그거 논의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각과 교수님들이 어차피 논문을 다 쓰시니까 그런 과학적 글쓰기 수업을 좀 나눠가지고 가르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조금 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꼭 대학원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We too often learn to work in isolation. 이건 이렇게 뭔가 글 쓰기뿐만 아니라 뭔가 소통의 측면에서 그런 게 좀 잘 안 된다는 거고. Writing seems more difficult. 그죠? 글 쓰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죠? 뭐 우리가 뭐 시나 소설을 쓰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 과학적인 글쓰기라는 건 결국에 어느 정도 딱딱한 글이긴 하지만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그 네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말하기하고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읽고 듣는 거에 비해서 그죠? 뭔가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잘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죠?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남을 설득할 수 있도록 남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내용 있나 볼까요 한번. Most of us are imprinted with mistaken ideas about the nature of writing. 우리가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이제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writing is done in large blocks of uninterrupted time. 꼭 뭔가 시간을 내 가지고 뭔가 글을 쓰려면 그죠? 딴 거 다 하고 뭐 뭔가 남는 시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죠? 일상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6번은. 그죠? 그다음에 뭐 다 똑같은 얘기죠? We often reject them. 그죠? 그러니까 라이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거부감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본 게 있고 9번이 재밌는 게 나있네요. 그죠? My advisor is going to rewrite everything anyway. 내가 아무리 논문 초안을 써가지고 교수님 드리면 교수님이 어차피 다 고칠 텐데 뭐 굳이 뭐 그걸 잘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아주 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원생으로서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꼭 대학원생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써서 남길 일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회사 다녀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보고서도 똑같은 글이에요. 논문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논리의 흐름이나 이런 흐름이 잘 맞아야 되며 그죠?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취업을 하더라도 R&D 직군에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결국 이 연구에 관련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써야 돼요. 그죠?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주간 매 주마다 쓰는 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다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뭐 개발세발 써놓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의 상사가 보기에 어, 읽었을 때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글 쓰는 것 자체 뭔가 이걸 정리해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꼭 이 수업뿐만 아니라 부단히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석사과정 2년 그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라이팅이란 거에 대해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반복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각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의 교수님들 보시면 교수님들이라고 뭐 논문을 잘 썼겠어요. 그죠? 박사과정, 포스닥 거치면서 연습을 했으니까 되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박사과정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 학부 다닐 때 뭐 글쓰기 해본 적이 뭐 거의 없었겠죠. 전혀. 그죠? 그러다가 유학 가가지고 뭐 논문 쓰고 논문을 여러 편 쓰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적응이 된 거죠. 논문이라는 게 이런 형식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쓰는 거구나. 그죠? 그거 저도 뭐 한 박사 포닥 합쳐봤자 한 5, 6년밖에 안 했는데 그거 딱 연습하면서 하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논문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단히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글쓰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그다음에 뭐 이거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그죠? 그다음 four principles of organization 뭔가 글을 구성하는 방법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죠? 뭐 define and state your purpose 그러니까 목적을 명확하게 해라. 그다음에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독자 누굴 대상으로 쓰는 글인가를 염두에 두라는 거고 그다음에 엔딩도 마찬가지지만 비기닝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문단이나 뭐 쓰실 때 가장 앞부분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강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뭔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으면 반복해서 강조를 하셔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는 소리죠. 그죠? 이 글을 쓰는 목적 혹은 이제 그 내용의 주요한 내용. 그죠? 그러면은 뭐 what is the problem? 뭐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가? 그죠? 뭐 목표랄지. 그죠? What do you want the reader to do? 그죠? 독자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죠? 이거를 뭐 이해해서 받아들이길 원하는지, 뭔가 독자를 설득을 시키길 원하는지, 네가 글을 쓰는 어,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독자를 위해서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Write for your reader, not yourself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글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는 독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받아들이는 수준은 마찬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죠? 뭐 don't show off, share라고 돼 있죠.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독자와 나누기 위해서 쓴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얘기했지만 앞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앞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이 가장 끝부분. 어쨌든 간에 문단을 쓸 때 제일 앞부분에다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넣고
그걸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왜냐면은 뭐 당연히 어떤 누구라도 글을 읽을 때 앞부분부터 읽으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죠? Always부터 bottom line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일 앞에 놔라. 그죠? 모든 글 대부분의 결론에도 마찬가지다. 그죠? 뭐 리포트를 쓰든 메모를 쓰든 커버레터를 쓰든 프로포저를 쓰든 다 제일 앞부분에다가 이게 이 예를 들면 프로포저를 써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 앞으로 쓸 거잖아요. 제일 앞에 뭐 써요? 연구 목표를 쓰잖아요. 그죠? 이 연구는 무엇을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라는 거를 딱 쓰고 시작을 하죠. 그죠? 그 글 본문의 제일 1번이 연구 목표, 뭐 필요성 이런 걸 쓰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뭐 특정 문단을 쓴다 하더라도 주요 결과를 제일 앞 문장에 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세한 설명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거 뭐야?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그림을 실으니까 그림을 싣고 이제 그림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설명을 이렇게 한다는 소리. 그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제일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에 실었나 봐요. 볼까요? All data points are within a 90% confidence interval. 그죠? 데이터 보시면은 이 세모 표시로 되어 있는 이제 실험 데이터하고 요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추세선하고 잘 맞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게 90% 신뢰 구간에서 잘 맞는다라는 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가 봐요.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들어간 거 보면은 뭐 possible error may have resulted from inaccurate readings. 그죠? 뭐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 이유랄지 뭐 등등등 그런 얘기 나와 있고 마지막 문장에서 뭐 in general figure 2 shows that the experimental data correlate well with the model. 그죠? 첫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죠? 그죠? 실험 데이터랑 이 추세선 그 모델하고 잘 맞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결국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 문단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강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혹시 더 강조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키포인트를 계속 반복해라 라는 거죠. 그죠? Most people do not read your entire document cover to cover.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문장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더 강조할 그런 주요한 물론 이거는 어떤 글을 쓰느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지만 뭔가 강조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뭐 그래서 뭐 key terms를 뭐 consistent하게 쓰고 뭐 너무 막 약간 펌퍼스하면 약간 뭐 과장된 약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건 피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볼까요? For months, the project leaders planned their research. The cost of the work was estimated to be over $200,000. 돼 있죠? 도대체 이 work이 뭔가? 라는 거죠. 그죠?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앞문장을 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아마 이건 같긴 한데 굳이 왜 다른 표현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문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문단, 패러그래프. 그죠?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문단은 하나의 주제만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만. 그죠? 예를 들면 요 문단을 보셨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죠? 요 문단의 주제는 뭐예요? 실험 데이터랑 이론적인 추세선하고 잘 맞는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만 딱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문단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그죠? 대충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문단을 쓸 때 첫 번째 문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디테일을 써야 되고 문단 내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논리적 흐름에 잘 맞도록 연결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 특정한 접속사나 이런 걸 쓸 때 잘 쓰라. 뭐 이런 연결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앞 문장을 이제 뒷 문장과 연결해 주는 그런 표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고 있는데 뭔가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 The latest electronic innovation in telescope still under development is called adaptive optics라고 되네요. 뭔가 최근에 가장 뭐 핵심적인 어떤 혁신이 이런 adaptive optics라고 불리는 건가 봐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지. adaptive optics is 어쩌고저쩌고 이거 adaptive optics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고 근데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뭐 earth atmosphere라는 표현이 나왔나 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좀 하는 거야 그죠? atmosphere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되고 있다 그죠? 뭐 쉬머링 되고 있는데 뭐 그 쉬머링은 어쩌고 어쩌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뭔가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 어떤 특정한 용어가 나온다면은 그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 그죠? 그 어떤 표현이 나온다면은 그걸 어떤 뭐 부연해 준다든지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 색깔로 표시된 거 보면은 한 문장과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반복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런 표현들도 계속 다시 나오고 그렇죠? 뭐 래피드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래피드한가라는 걸 또 부연을 설명해 주는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그냥 뭐 텔레스코프라고 하니까 그런 망원 뭐 관련된 이야기인가 봐요. 이 천문 이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 이야기인가 봐요. 거기서 쓰이는 이제 뭔가 옵틱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그냥 문장 자체만 영어 문장 자체만 봤을 때 연결이 잘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 되어 있는 부분만 보시면요. 그다음 여기 해칭이라고 돼 있어요. The language of hedging in science research article. 해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간 해치가 이제 무슨 금융계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해치 펀드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해칭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이제 회피한다는 약간 책임 회피 이런 의미일 거예요. 저도 정확히 뭐 금융 쪽을 잘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명확하게 그러니까 100% 확실한 건 당연히 명확하게 쓰셔야겠지만 뭔가 이제 뭔가 자명하다는 뜻으로 아니면 뭔가 그런 표현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10번 해봤을 때 다 10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영어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우드나 뭐 메이나 쿠드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많이 어떤 뭐 실험적인 결과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이거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뭐뭐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뭐뭐 때문으로 뭐 알려져 있어요. 라고 표현할 때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조금 더 확실하면은 뭐 쿠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덜 확실하면 우드나 혹은 뭐 메이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설명 자체가 100% 확실하진 않을 때 그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해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쉘이나 오트 같은 표현을 사실 논문에서 보신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 약간 이런 표현이니까 그죠? 윌이나 머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표현은 영어에서 잘 안 쓰죠. 그죠? 논문 쓸 때. 그래서 이런 우드나 뭐 might, may 이런 거를 보면은 쿠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 conceptually possible, experimentally possible.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쿠드를 많이 표현을 쓰고 may나 might은 그냥 50-50라고 돼 있죠. 뭐 그럴 것 같다 정도 의미겠죠 아마 그죠? perhaps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그죠? 그다음 뭐 would나 should는 뭐 hypothetical 그런 어떤 가정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이걸 뭐 조동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약간 너무 막 자신에 차가지고 물론 확신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논문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을 보통 많이 써서 해칭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보통 쓰는 거죠. 뭐 indicate, suggest, appear. 그죠? 뭐뭐 한 것 같다. 뭐 이런 걸 나타낸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설명할 때 이거는 당연히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보통 아니니까, 그죠? 어, 이런 표현들을 보통 논문에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believe랄지 뭐 speculate, infer 이런 표현들 보통 아마 많이 읽어보시도 하셨을 거고 뭐 seems 그죠? 뭐 한 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 여러분이 논문 쓰실 때 많이 쓰고 보셨던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adjective, adverb and nouns 뭐 형용사, 부사, 명사 이런 것도 또 해칭 수단으로 많이 쓴대요. 뭐 어떤 표현들부터 쓰는 볼까요? 뭐 consistent with 그죠? 뭐랑 잘 일치한다. is likely to 뭐한 것 같다 이런 거죠. 뭐 possible 그죠? 역시 마치 많이 쓰는 표현이고 probable 그죠? 뭐 presumably 뭐 그죠? rarely, virtually 이런 표현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쓴 표현들하고 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논문 쓰실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고요. commonly misused words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죠? 조금 우리가 잘못 쓰는 표현들 뭐 이런 대표적인 이런 거죠. 그죠? affect, effect 그죠? 이런 거 보통 뭐 영향을 준다 하면은 사실 이제 affect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잘못 써서 effect는 보통 명사로 더 많이 쓰이고 그죠? 뭔가 결과라는 의미잖아요. 뭐 영향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영향을 준다라는 요거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그죠? 그래서 요거 이런 표현들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죠? 어마운트랑 넘버 그죠? 이건 양이고 이건 숫자인데 그죠? 셀 수 있는 거고 이건 셀 수 없는 거를 보통 나타내는데 보통 뭐 mass나 bulk 이런 거, bulk quantity 이런 거 그냥 뭐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죠? adapt 그죠? 재밌는 표현들이네요. 또 많이 나와 있네요. lateral, liable, 뭐 continual, continuous, data, datum, 뭐 sure, less, may, might 이런 거 조금씩 다르. 뭐 이건 사실 비슷한데 조금 그죠? may랑 might 조금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둘 다 뭐 possibility를 나타내지만 might가 more uncertainty래요. may보다는 조금 더 불확실한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나 봐요. 그다음에 뭐 fewer less는 다 아시죠? 이걸 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셀 수 있는 거랑 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common mistakes to avoid.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실수하는 그런 표현들이 또 있나 봐요. 뭐 actually to mean currently, presently. 보통 actually한 표현이 뭐 보통 실제로 이런 뭐 in fact라는 어, 표현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네요. 그래서 in fact라는 말씀이 좀 낫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after or finally 이것도 마찬가지고 약간 영어적인 표현이라 그다음에 although랑 but을 보통 같이 쓰는 건 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거 많이 쓸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문장 읽으실 때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하다 이렇게 할 때 olthough를 쓴 다음에 두 번째 연결하면서 콤마 쓰고 이렇게 but 쓰는데 but 쓰는 게 아닌 게 원칙이에요 사실. olthough 쓰면 그냥 두 번째 문장은 그냥 but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그나마 딴 거보다는 조금 익숙한 그런 표현일 것 같고 그다음에 콤마 쓰는 거 그죠? 예를 들면 do not attempt to join two independent clauses with only a comma. 그죠? 예를 들면은 the new plan was comprehensive. The union negotiator was pleased. 하나하나가 다른 문장이잖아요. 그죠? 문장과 문장을 콤마로 연결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죠? 굳이 연결하려면 이런 세미콜론 콜론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therefore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뭐 so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따로따로 쓴다든지 그죠? 두 문장을 콤마로 연결할 수는 없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콤마를 또 너무 많이 쓰지 마라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뭐 뭐야 and나 but이나 뭐 이런 거 뒤에 콤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the extremely wet weather throughout the country. 그죠? 이건 하나의 그냥 구잖아요. 그죠? make spring planting difficult.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앞부분이 이제 주어인데 주어랑 동사를 연결하는데 콤마를 쓸 필요가 없죠 사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The
advertising department employees, 4 writers, 2 artists, and 1 secretary. 요 부분과 이 부분이 결국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걸 콤마로 연결하면 안 되죠. 굳이 연결하려면 뭐 이렇게 어, 이걸 연결하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including 다음에 콤마를 쓰는 건 이상하죠, 어색하죠. 네? 이런 영어 표현들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수정하려면은 요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약간 바이블 같은 게 제가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요 이게 그러니까 scientific writing 그죠? 이런 논문 같은 거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나타내준 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약간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읽는 게 The Elements of Style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얇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잘 나와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최근에 나온 다른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사실 영어 공부라는 거는 대학원 생활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 심심하실 때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은 책이기 때문에 콤마's that change meaning 콤마를 잘못된 위치에 찍으면은 문장이 완전 내용이 완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혹은 feels 콤마 찍고 where라고 쓰는 거하고 콤마가 없는 경우 이건 콤마 찍은 거고 이건 콤마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완전 의미가 다른 거죠. 그죠? 이렇게 콤마가 없으면은 이렇게 한 장소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말이 돼 있지만 콤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죠? 콤마 외우면은 그 장소는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죠?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밑에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시고 영어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미콜론 보통 어디 쓰냐? Independent clauses or other sentence elements that are of equal weight and grammatical length. 그죠? 동등한 어떤 그런 구나 그런 절들을 연결할 때 쓴다. 그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동등한 그런 하나의 문장들이니까 No one applied for the position. The job was too difficult. 그죠? 다른 동등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걸 연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또뭐 세미콜론은 뭐 가끔 쓰니까요. 여러분 논문 쓰실 때도 아마 가끔 쓸 일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콜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써요? 어디 갔어? 뭐라고 쓰면 되네요. 콜론 connect clauses phrase to list or series 어떤 걸 설명 어떤 약간 어떤 용어를 이제 포함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할 때 보통 쓰죠, 그죠? 예를 들면 we carry three brands of watches 세 가지 종류의 브랜드의 뭐 시계를 어, 이야기하는데 뭐 Timex, Bulova, Omega 그죠? 요 세 가지 그 시계 브랜드를 나열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콜론 쓰죠. 리스트를 나타낼 때 The following corporations manufacture many types of computer. 그죠? 이런 회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를 생산합니다.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뭐 IBM이니 뭐 NCR 등등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콜론을 이 verb랑 object 사이에 쓰는 건 말이 안 이상하다. 그죠? The three fluids for cleaning pipettes are 여기 분명히 동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water, alcohol, 아세톤 이상하잖아요. 그죠? R을 없애야겠지. 콜론을 쓰고 싶으면 three fluids for cleaning pipettes. 피펫을 세척하는 데 쓰는 세 가지 액체는 물, 뭐 알코올, 아세톤이 있다. 이렇게 할 때 R을 없애야 사실 맞는 표현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프리포지션하고 대상들한테 이런 to 다음에 쓰는 건 이상하다. 그죠? 그다음에 뭐야? 그렇죠? 이렇게 동사 다 나온 다음에 쓰는 건 좀 이상. 이런 문장과 문장 연결할 때는 쓰면 이상하다 그랬죠? 표절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표절을 제일 앞부분에서도 아까 뭐 저기 그 터니린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표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절이라는 게 애매한 게 명확한 기준이 사실 좀 없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 그게 예전에 한 수년 전에 얘기 나온 표절 기준은 그게 사실 약간 어디 해외 어떤 그 기관에서 나온 표절 기준을 약간 비슷하게 딴 건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여섯 단어, 그죠? 여섯 단어 이상이 똑같이 표현이 돼 있으면은 표절이라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여섯 단어라는 거는 단어가 쭉 연결돼 있을 때, 그 여섯 단어 이상이니까 다섯 단어까지만,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단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까지만 똑같게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 애매한 이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도 애매한 게 이거는 영어로 쓰느냐 또 한글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문장을 한글로 쓰는 거하고 번역을 해서 예를 들면 혹은 영어로 쓰는 거하고 사용되는 단어의 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죠? 여섯 단어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애매한 그리고 그게 또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서 연구 윤리적인 표현을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저도 이제 요 내용 강의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표절 기준이 뭔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따지는 애매하게 정확히 딱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섯 단어라는 그 기준을 따진 거가 옛날이고 좀 사실 예전 한 뭐 10년 전 그 정도 전에는 뭐 여섯 단어 이상 되면은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어떤 기준을 봤더니 문장으로 봤을 때 그냥 한 문장 정도까지는 괜찮다 정도. 그죠? 한 문장을 그냥 한 문장을 기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따오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써 있는 그런 기준도 있고. 그죠? 뭔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표절 이 저널에 따라서 표절률을 뭐 검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해 보실 만한 거는 가능하면 본인이 같은 연구실에서 뭐 비슷한 연구를 해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문장들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똑같은 문장을 쓴다 하더라도 그죠? 똑같은 문장, 똑같은 내용의 문장을 쓸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비슷한 연구를 계속 같은 연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죠? 저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트랜지스터 연구를 하는데 뻔하거든요. 내용 쓸만한 내용들이. 그죠? 실험 결과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인트로덕션에나 혹은 뭐 익스페리멘털이나 이런 데 들어갈 말들이 되게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그 표절이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좀 다른 형식으로 그러니까 문장을 좀 뒤섞는 거죠. 그죠? 표현 자체를 영어 표현 자체를 좀 뒤섞으려고 하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쉽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어떤 특정한 이 영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니까 그죠?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니까 비슷하게 자꾸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걸 좀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표현을 많이 알아야 되죠,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논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어보시고 해가지고 다양한 똑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그걸 이제 패러프라이즈라고 하죠,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표절 문제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게 인용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쓴 거를 그대로 갖다 할 때 인용을 잘해야 된다. 인용 표시나 참고문을 넣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보면은 cite the source 참고문은 잘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죠? 인용을 굳이 한다면 뭐 따옴표 같은 거 붙여가지고 잘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냥 그런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인용할 때는 쿼테이션 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갖다 쓰려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근데 뭐 이공계에서 사실 논문 쓸 때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으니까 근데 뭐 인문사회 쪽은 이런 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패러프레이즈 중요하다. 그죠? 단순히 단어 몇 개 바꾸고 위치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패러프라이즈 한 게 원래 문장하고 얼마나 다르고 잘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잘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5-2 PDF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쓰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글들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프로그레스 리포트, 그죠? 뭔가 뭐 보고서 같은 거죠, 보고서. 여러분 아마 회사 가서도 보고서 많이 쓰실 거예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주간 보고서 같은 걸 쓰는데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연구 계획이 뭔지를 학생들이 이제 보통 금요일 밤이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저기 드랍박스 같은 데 올려놓거든요. 그죠? 근데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모든 부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간 보고서를 보통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주간이 됐던 아니면 뭐 쿼터, 분기별 보고서랄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써야 되냐? 다른 글 쓰려고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뭐 써요? 서머리. 그럼 핵심적인 내용은 앞부분에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분기별 보고서를 써야 된다. 분기별 보고서. 한 분기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할 건지.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 되죠. 그죠? 요약 쓰시고 뭐 했는지 쓰고 다음 분기의 계획, 그죠? 뭘 하려고 하는지, 뭐 목표, 뭐 등등등 이런 그다음 마지막에 디테일을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 앞부분을 주로 읽을 테니까. 그죠? 이 부분을 주로 읽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가 이러면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이 제출한 보고서를 볼 때 간단한 요약을 일단 보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엔 뭐 했고 이제 앞으로 뭐 할 거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그 보고서의 목적이니까요. 그죠? 그다음 레주메 여러분들 뭐 취업하실 때 다 쓰잖아요. 그죠? 이력서 그죠? 그래서 이력서에 뭐 이름, 주소 뭐 이런 기본적인 게 담겨 있고 우리나라 이력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해외에서도 여러분들 역시 해외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레주메도 마찬가지로 레주메는 무조건 한쪽 안에 다 담겨야 돼요. 한쪽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레주메의 가장 큰 중요한 룰은 딱 한쪽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해외 레주메는 우리나라처럼 뭐 사진 넣고 이러진 않는데 사실 그죠? 이런 내용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히스토리가 보통 들어가게 되죠. 본인의 어떤 교육 히스토리, 그죠? 어느 학교 나와서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뭐 혹시 경력이 있으면 그런 거 쓰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는 어, 이 추천서 써줄 사람들. 그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 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지도 교수랄지, 뭐 전 직장의 상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추천서를 보통 써주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통 당연히 써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추천서를 나중에 요청할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주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길게 쓰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이력서 쓸 때 기본 이런 이력을 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또 쓰잖아요, 그죠? 뭐 자기 소개나 이런 거 쓰게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따로 있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써본 적이 있는데 레주메를 딱 한 페이지에 간단하게 본인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보통 면접에 가서 설명을 하거나 하게 되는 거죠. 메모는 그냥 간단하게 쓴 글을 메모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나요? 뭔가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뭔가 뭐 승인을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책을 뭔가 받고 싶다든지 뭔가를 요청할 때 그죠? 간단하게 쓰는 거를 보통 메모라고 하죠. 그다음에 메모는 간단하게 쓰는 거리니까 그죠? 보통 뭐 회사 내에서 쓴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뒤에 아마 예시가 있을 거예요. 뭐 디테일한 거 쓸 필요 없다. 그래서 메모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간단한 요청 사항이죠 보통.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요청한다고 할 때 그런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보통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사내 어떤 그런 통신망 같은 걸 이용해서 보통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핵심은 간단해요. 그죠? 핵심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뭐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그죠? 그게 핵심이죠. 그죠? 내가 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내가 다른 부서에 뭔가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뭘 요청할 건지, 왜 그걸 요청하는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이거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걸 명확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혹시 디테일한 내용을 쓰려면은 그건 그 다음번에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끝에는 뭐 역시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라는 거죠. 그다음 뭐 부록은 뒤에 있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갖고 있고 좀 메모니까 짧게 그죠?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예시가 이런 거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그냥 적어본 건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쓴 거네요. 제가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 이메일을 딱 보내는 거야. 이렇게 메모로.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오프닝 패러그 처음 내용이 뭐니 봤더니 The dirt and the disarray in our lab are below the standards for research laboratory. 우리 연구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뭐 2012년 4월 6일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대대적인 대청소를 하겠다. 그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라는 거죠. 그죠? 미리. 그죠? 이날 다 돼서 뭔가 정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충분한 미리 prior warning이잖아요. 그죠? 미리 본인 샘플이나 이런 걸 잘 정리해 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요 핵심이죠. 그다음 나오는 내용은 디테일한 거죠. 뭘 해야 될지. 그죠? 뭘 준비하고 뭐 레이블을 하고 어쩌고 그죠? 그죠? 다 한 다음에 대청소 한 다음에는 뭐 뭘 할 거다. 해피아워를 가질 거다. 회식 같은 거 하나 보네요. 그죠?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런 게 메모죠. 간단하게. 그죠? 공지죠.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약간. 그다음 커버레터. 우리 앞에서 커버레터는 사실 논문 제출할 때도 저널에 이 에디터한테 쓰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그 기본 핵심 내용 말고 그거를 설명해주는 이 편지를 커버레터라고 불러요. 그죠? 예를 들면은 자바 어플리케이션 상황에서도 커버레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박사과정을 마치고 포스닥을 지원한다. 해외. 그러면 보통 어떻게 보내냐면 커버레터 하고 뭘 보내냐면 여러분들의 이력서. 여기서 이제 레주메가 아니라 CV를 보내죠 보통. 그죠? 커리큘럼 비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전체적인 학위 과정 내에서의 뭐 논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CV를 같이 보내죠. 그때도 역시 편지 글이 있어야 돼. 내가 이 글을 도대체 왜 쓰는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커버레터를 보통 따로 썼어요. 왜냐면은 이메일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다 이메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커버레터는 뭐예요? 결국 이메일 내용이야. 이메일 본문 내용. 이메일 본문에다가 내가 이 이메일을 왜 보내는지, 그죠? 포스닥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거기다 이메일 내용으로 담고 그 다음 첨부 파일로 내 이력서를 첨부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커버레터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왜 보내는지, 그죠?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결국. 예를 들면 포스닥 지원을 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포스닥 지원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뭐 나는 누구고 이런 내용들이 왜냐면은 해외에 있는 교수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포스닥 지원이나 뭐 박사과정 지원하는 메일을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데 일일이 그걸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바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메일을 딱 받으면 저는 뭘 보냐면 CV를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어디서 학위를 했고 충분히 논문 실적이 있는지 이런 걸 일단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 혹시 다른 관심이 생기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뭐야? 이렇게 내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편지 연락처를 쓴다. 라고 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 수 있는 뭐 주소나 이런 거 쓰고 이름이랑 뭐 그런 거 집어 쓴 다음에 누구한테 쓰는지 그 다음에 어, 왜그 이런 편지를 내가 보내는지 그죠? Indicate the reason for writing 그죠? 뭐 포스터를 구하는 거다 이런 걸 딱 쓰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CV에 담겨 있긴 하지만 CV를 아예 안 보고 이메일을 지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뭐 어디서 하기로 했고 누구한테 했으며 뭐 이러이러한 실적들이 주요한 실적들이 있다. 그래서 네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저만 해도 제가 뭐 대단한 학계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이메일을 꽤 많이 받거든요. 사실 일주일만 해도 몇 개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는 거지 사실. 다 지워버려. 저도 포스닥 지원할 때 제가 처음 포스닥 박사 말년차 지원할 때 이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연구실들을 좀 한 일단 1차 라운드로 열 몇 군데 지원을 선정을 해놓고 이메일을 쫙 뿌렸거든요. 답이 거의 안 와요. 일단 10명을 보내다가 치면 한 두세 명은 답이 와요. 근데 이제 뭐 자리가 없다라는 답이 오고 한 서너 명은 아예 답이 없고 한 두세 명은 어, 뭐 관심이 있으니까 뭐 연락 와라 이런 정도만 해도 다행인 거야. 보통은 대부분 두세 명이 연락이 안 오는 게 아니구나. 거의 한 네다섯 명 연락이 아예 안 오고 그죠?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뭐 자리가 없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열 몇 군데 지원을 했는데 한 두 군데서 좀 긍정적인 답이 왔었고 바로 괜찮다고 한 게 제가 이제 실제 포스터 했던 하버드 대학 와이사이드 그룹이었고 다른 한 군데가 이제 UC 산타바바라에 있는 그룹이었는데 거기서는 뭔가 뭐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도 막 하려고 하고 막 인터뷰도 본인이 직접 안 하고 그 방에 있는 그 연구 교수를 시켜가지고 연구 교수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같이 무슨 뭐 인터뷰도 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안 됐는데 그래서 결국 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하버드를 가게 됐는데 하버드를 가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여담을 얘기하는 건데 하버드를 가고 나서 왜 도대체 와이사이 교수님이 연구 분야도 전혀 안 맞는데 나랑 그죠? 저는 박사과정 때는 뭐 트랜지스터 이런 것만 했고 와이사이 교수님은 트랜지스터 같은 연구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공학적인 냄새가 나는 연구는 기본적으로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왜 뽑았는지 봤더니 지도 교수님들끼리 서로 잘 아는 사이야.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 와이사이드 교수님은 워낙 화학 쪽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포스닥 지원하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다 지우던지 뭐 비서가 갖다 그냥 다 버리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보는 게 본인의 친구의 제자거나 본인의 제자의 제자거나 그죠? 본인 제자들 중에 이제 대학 교수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제자의 제자들은 받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의 제자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연락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저희 박사 주도 교수님인 토빈 막스 교수님이 박사를 MIT에서 하셨는데 그때 원래 와이사이드 교수님이 처음 교수는 MIT에서 시작을 하셨고 나중에 하버드로 옮기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토빈 막스 교수님이 박사 학위 심사할 때 학위 심사 받을 때 그때 이제 커미티 중에 한 분이 와이사이드 교수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분이 또 있으셨고 그 이후에도 뭐 물론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으셨겠지만 연구 분야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가지고 좀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지. 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받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들어보면은 뭐 연구비가 없을 때는 제자고 뭐 자시고 간에 아예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도 그런 그런 약간 인연 지도 교수님들 간에 그런 인연으로 이제 포스닥을 하게 됐는데 그건 여담이었고요. 그냥 워낙 이런 이메일이 많이 오니까 이런 글도 잘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저도 처음 보냈는데 답이 전혀 없었던 거 그래가지고 어, 편지로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메일 답장 써서 메일로도 보내고 그래도 답이 없어서 지도 교수님한테 그 토빈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메일 좀 하나 써달라. 그러니까 추천서를 미리 좀 보내달라. 그러고 나서 아마 답이 왔던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시니까. 자, 이거는 이제 논문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죠? 논문 제출할 때 쓰는 커버레터도 잘 써야 된다, 그죠? 왜냐면 에디터가 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내 연구가 이만큼 중요하고 이 실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널에 꼭 출판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잘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에디터에게 그죠? 내가 이러이러한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죠? 이 논문은 이러이러한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게 뭐 왜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이 논문은 꼭 이 저널에 실려야 됩니다. 이 저널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써야 되는 거지. 자, 그런 내용 여기까지 포함해서 왜 이 내용이 중요한지 이런 걸 잘 써서 또 너무 길게 쓰면 안 돼요. 커버레터. 왜냐면은 에디터가 바쁘니까. 그죠? 이거 일일이 읽고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페이지 이내로 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하니까 내 저널을 아니 내 논문을 꼭 잘 받아주세요. 심사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땡큐 레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아마 이거는 약간 사회생활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뭔가 도움을 받았던지 뭔가를 했을 때 항상 이런 편지, 그러니까 결국 이메일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 됐던 뭐 문자가 됐던 이런 거를 보내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 적혀 있죠. The thank you letter is perhaps one of the most overlooked components in a successful job search.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채용 설명회를 하러 대학교에 오잖아요. 그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채용 설명회 하러 주요한 회사들이 이제 오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팀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고 뭐 명함도 받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이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2, 3일 후에 이메일 하나 보내는 거죠.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감사했다, 고마웠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thoughtful people are remembered라고 돼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당연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polite.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고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이 표현을 해주는 게 뭐 문자가 됐든 뭐 이메일 됐든 간에 굉장히 살아가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예. 여기 써 있죠. 감사한 일을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으면 최소한 3일 이내 보내라. 그죠? 뭘 보내는지, 그러니까 언제 도움을 받았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때 뭐 예를 들면은 채용 설명회 오셔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 이제 뭐 귀하에 뭐 회사에 지원할 예정인데 꼭 뭐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라이팅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그죠? 발표도 역시 또 굉장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